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자 하는 스티븐 시나트리 조니 보든 지음을 책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좋은 영양소 코엔자임 Q10의 생산 차질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스타딘계의 약물이 우리 몸에 저장된 코엔자임 Q10을 상당량 고갈시킨다는 점이다. 인체에 코엔자임 Q10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스타딘계의 약물로 코엔자임 Q10이 고갈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곧 바로 깨닫게 된다. 스타딘계 약물의 유해한 영양 중에서 코엔자임 Q10 결핍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근육통, 쇠약, 무기력증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코엔자임 Q10은 비타민과 유사한 물질로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경로에 사용된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해서 자유레디컬로 인한 산화적인 손상에 맞서서 싸우며 세포막과 단백질 DNA를 보호한다. 시나트라 박사는 이전 저서에서 코엔자임 Q10을 삶의 반화장치라고 칭했고, 조니 박사도 저서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자연치유법에서 코엔자임 Q10을 설명하는 데 긴 지면을 할애했다. 코엔자임 Q10 없이는 우리 몸이 생존할 수가 없다. 코엔자임 Q10은 앞서 언급한 메갈로네이트 경로를 통해서 생산되는데 스타딘계 약물은 이 경로에서 가지 한쪽을 잘라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생산이 교란되면 자연히 코엔자임 Q10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스타딘 약물로 인해서 코엔자임 Q10의 양이 줄어들면 심장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코엔자임 Q10에 의존하는 골격근도 손상된다. 심장질환을 예방하려고 복용한 약이 그런 효능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지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겨우 효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원래 보호하려던 인체의 기관을 크게 약화시킨다니 모순이지 않은가? 스타딘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가장 많이 팔린 스타딘계 약물의 하나인 조커의 제사인 머크는 1990년경 스타딘 코엔자임 Q10 복합 약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고도 그 약물을 한 번도 제조하지 않았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머크사가 앞으로도 이 약을 만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코엔자임 Q10도 줄어든다. 스타딘계 약물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연령대인 중년기나 노년기에 코엔자임 Q10의 체내 보유량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코엔자임 Q10이 줄어들면 심장과 근육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도 줄어든다. 스테파니 세네프는 미트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이 제공한 보고를 다량 수집했다. 먼저 스타딘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로부터 총 8,400건이 넘는 온라인 의견을 수집했다. 그리고 다른 약물 복용자들 중에서 연령대가 동일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들이 밝힌 부작용 관련 의견과 비교했다. 스타딘계 약물과 기타 약물을 복용한 뒤에 발생했다고 보고한 부작용을 오른쪽에 표로 비교하여 정리해 두었다. 현재도 많은 의사가 코엔자임 Q10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 조니 박사는 80세의 친구 마티와 수년째 테니스를 치고 있다.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지니 마티는 늘 숨이 차고 호흡을 겨우 가다듬는다. 근육통과 피로감을 느끼는 일도 많은데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치가 스타딘계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티가 보인 증상은 전형적인 코엔자임 Q10 부족 증상이었다. 마티의 조치는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스타딘 약물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근육경련, 전신쇠약, 근육쇠약, 보행문제, 근육량 저림 이런 것들이 근육 연축 이렇게 스테파니 세네프에 의해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왔군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스타딘 약물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충제도 같이 먹어줘야 된다. 콜레스테롤이 줄면 면역력의 약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항염증 작용을 인체의 무기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코엔자임 Q10 양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NF-kB를 줄인다면 스타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냐며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NF-kB가 유효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물질이라는 데 있다. 대장균, 사모넬라 같은 일부 감염성 세균은 스타린계 약물처럼 인체의 NB-kB를 저해하며 인체를 감염시킨다. 그러나 성병인 클라미디아를 일으키는 미생물 등 오히려 NF를 강화하는 미생물도 있다. 앱스타인 바이러스는 생리 주기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NF-kB를 저해하고 다른 시점에서 강화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스타린 약물의 작용으로 메발로네이트 경로의 일부를 차단하여 NF-kB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특정 증상을 가진 사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진 약물을 이용하여 NF-kB를 장기적으로 억제하면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약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저하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저 NF-kB에만 그치지 않는다. 해로운 콜레스테롤로 우리는 LDL은 생유균이 만드는 가장 유해하고 독성이 강한 물질의 90% 이상을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린은 반드시 코엔자임 Q10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남자는 발기부전, 여자는 성욕 감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40세부터 70세까지의 남성의 절반 이상이 발기부전을 겪는다. 이런 영향을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며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감소와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연관성이 확실히 확인되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성욕과 성적인 부분에만 악영향이 발생한다 해도 심각한데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옥시토신은 뇌에서 만들어지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 매우 많은 양이 분비된다. 옥시토신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엄마와 아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유대감을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옥시토신의 생성량이 있어서 드물게 예외가 되는 적용되는 동물이라 연구 대상으로 인기가 높다. 초원들쥐 수컷은 다른 생물의 수컷과 달리 옥시토신을 다량 만들어낸다. 또한 동물 왕국에서도 이례적이게도 일부 일처로 생활하며 부부의 유대감 수술된다. 옥시토신은 콜레스테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테스토스테론과 달리 옥시토신은 콜레스테롤 만들어지는 않는다. 옥시토신은 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하는 신체 기관에 도달하는데 이 세포 수용체가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세포막에 영향을 받는다. 세포막 중에도 지질대목으로 알려진 부위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옥시토신이 신체의 기관에 도달하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스타틴 약물은 뇌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도 방해한다. 세로토닌은 기분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폭발적인 판매율을 기록한 의약품인 프로잡, 졸로푸트, 렉사프로 등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 뇌에 보다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도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편안한 기분, 행복감, 만족감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스타틴 약물로 세로토닌의 생리학적인 특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옥시토신과 마찬가지로 세로토닌도 세포 내로 진입할 때의 세포 소형체에 의존한다.
세로토닌 수용체 역시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이 다량 존재하는 지질 뗏목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스타딘계 약물로 인해서 세로토닌 수용체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저명한 프랑스 연구자이자 리옹 식생활 심장 연구의 주요 저자인 미셸 드 로겔도 스타딘계 약물이 성생활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주제로 책을 발표했다. 이 책은 전문가 검토 결과 92건을 참고 자료로 삼아 탁월한 주장을 펼친다. 거의 완벽한 성범죄 스타딘의 콜레스테롤 공격에서는 스타딘계 약물이 성생활에 관한 드로겔 박사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타딘계 약물의 부작용을 무시하는 의사들 앞서 콜레스테롤 저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간 감소했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간 증가해서 그 효과가 상쇄되었고 따라서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본 전체적인 이점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신부전 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심장기능 상실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노인 학회지에서 발표된 이탈리아의 노화 종단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89 미만인 사람은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송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피임자들의 사망 위험률이 더 높았으며 이는 다른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렇듯 덧붙였다.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으면 불가사의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 혹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쌤쌤이를 만들어 봤어요? 스타틴계 약물이 암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는 암 발생 위험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거대한 연관성이 있었다. 암 발생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만큼 낮추는 데 성공하여 얻은 심혈관계 건강이라는 이점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상쇄된다. 스타딘계 약물에 관한 임상시험 5건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뇨병 발생 위험과 고용량 스테라틴 치료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등장했던 디온 글레버린을 기억하는가? 글레버린은 10년 이상 스타딘계 약물의 부작용 자료를 수집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한 후에 자신에게 나타난 부작용을 상세히 작성해서 보냈다. 글레버린을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각종 증상, 신체 상태, 부작용에 관한 수십 편의 글이 게시되었다. 더불어 큰 인기를 끈 피플스 파마시의 저자 테레사 그레이든 박사의 저 그레이든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스타딘계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보낸 수많은 편지를 공개했다. 그 중에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얼마간 복용했어요? 의사에게 약을 먹은 뒤에서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의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았고 다른 의사를 근육의 효소가 800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정상 수치는 200인데 말이요. 새로운 의사의 지시대로 약 복용을 중단하자 효소가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하자 다시 치솟았죠.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스타딘을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안 아픈 것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아이들 학교에 방문한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복도를 걷다가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의사는 양가 물편한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통증은 드문 경우라고 말했지만 찾아보니 나와 같은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군요. 최근 몇 년 동안 리피트를 복용했어요. 발로 저리고 있다금씩 기억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 가계부를 제대로 쓰기가 힘들고 컴퓨터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을 느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의사는 리피트와는 암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은 편인데 약은 계속 먹고 있어요. 리피트가 이런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스타딘계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꽤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타딘계 약물을 복용한 후에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흔히 접할 수 없을까? 의사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참 흥미로운 질문이다. 의학 박사 비어트리스 골로모 연구를 통해 속속들이 조사된 내용이기도 하다. 골로모 박사는 환자에게 보고하는 스타딘 약물 관련 부작용을 의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실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부분의 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묵살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근육통, 신체의 긴장감, 경련, 쇠약 등의 증상을 총 138명의 의사에게 보고했는데 의사 중에서 62%는 이런 증상과 스타딘 약물의 관련 가능성을 일축했다. 65%의 의사가 신경장애로 알려진 신경손상 증상이 스타딘계 약물과 관련해 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 기억 기능의 손상을 보고받은 의사 중에서 71%가 스타딘계 약물과의 관련성을 무시했다. 유해 사례로 알려진 이런 증상을 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유해 사례 보고를 위해 마련한 시스템인 매드와치에도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아는 의사 대부분이 필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스타딘계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 보고된다고 인정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의 스타딘계 약물의 위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스타딘계 약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제가 스타딘 효능을 오해하게 된 이유는 어쩌다 우리가 스타딘 약물의 효능을 오해하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상상해보자. 진행자가 질문한다. 1번 문 뒤에 놓인 돈의 90%를 갖겠습니까? 아니면 2번 문 뒤에 있는 돈의 10%를 갖겠습니까? 두 개의 문 뒤에 같은 X의 돈이 놓여 있다면 대부분은 90%를 갖는 쪽으로 선택하리라. 하지만 문 뒤에 돈이 얼마나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면 90%와 10%의 실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100만 달러와 10%와 10달러의 90%라면 전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무언가의 의미를 평가하려면 반드시 절대량을 알아야 한다. 프로로 제시된 비율은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1번 문 뒤에 놓인 돈의 90%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문을 열어 보니 금액은 100달러였다. 실제 손에 거머쥔 돈은 총 금액의 90% 혹은 90달러이다. 둘 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전제는 오해할 수 있는 말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받은 돈이 90%라고 한다면 상대치를 말하는 것이다. 90달러라는 말보다도 90%라는 말이 왠지 금액이 더 많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 않은가? 반대로 실제로 받은 돈이 90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금액을 절대치로 밝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손에 쥔 금액을 90달러이고 그게 원래 금액의 몇 프로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번에는 임상시험에서 절대치와 상대치를 살펴보자. 임상시험에서 절대적 위험도와 상대적 위험도라고 말하는데 절대적 위험도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명성이 자자한 약을 복용한 후에 질병의 위험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나타내는 실제값, 즉 사실을 나타낸 값이다. 바로 이 값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다. 반면에 상대적 위험도는 알고자 하는 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대한 연막과도 같다. 1번 뒤에 놓인 돈의 90%와 같은 종류이다. 그 언뜻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값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여러분이 도박을 하는 중인데 어떤 특수한 지팡이를 구입하면 복권 당첨 확률은 100% 높여준다고 한다. 괜찮은 조건처럼 들리지 않은가? 하지만 이 숫자는 상대적인 값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복권이 당첨되는 실제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알아야 한다. 마법 지팡이 없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700만 분의 1이다. 따라서 그 지팡이는 당첨 확률을 고작 8,700만 분의 2로 올려줄 뿐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실제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데 지팡이 값만 날릴 뻔했다.
행운을 거머쥘 확률이 90%인데 알고 보니 그 행운이라는 것이 일터를 얻는 게 전부인 상황과도 같다. 연구자들이 결과를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벌인다. 특히 어떤 약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한 연구 결과라면 상황은 더욱 심하다. 연구 결과에는 주로 프로가 사용된다. 프로테이지 실제 결과보다도 훨씬 더 인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그렇군요. 33% 감소 계산법의 유래는 자 이제 제약 회사들이 상대적인 값을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오해하게 하는지 살펴보자. 리피터 제조사는 잡지 광고에서 리피터가 심장발작의 위험을 33% 줄인다고 광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숫자는 어떤 계산으로 나올 것일까?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남성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이후에 5년간 이들 중에서 3명이 심장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전체 비염자 100명에서 3%는 심장발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비염자들의 리피터를 복용하도록 한다면 단 2명이 심장발작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체 비염자의 2%, 심장발작 가능성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니 상대적인 위험도는 약 33.3%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심장발작이 감소한 사람은 단 1명이다. 5년간 100명의 비염자 가운데 1명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위험도가 감소한 절대치는 1%이다. 프로테이지 100명 중에서 심장발작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에서 3%, 리피터를 복용한 그룹의 경우에 2%였으니 두 그룹의 차이는 1%다. 33% 감소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값이지만 절대의 값이며 사실에 훨씬 가까운 말인 1%보다 듣기에 더 인상적이므로 연구자들은 결과를 밝힐 때 절대적인 위험보다는 상대적 위험도를 택한 경우가 많다. 리피터가 심장발작 위험도를 3%에서 2% 낮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33% 낮춘다고 하는 편이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스타틴 약물이 목숨을 살린다는 광고에 등장하는 일부 연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검토한 결과를 읽을 때도 바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스타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알려두면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차이이다. 1차 예방은 심장발작이 발생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료를 말한다. 2차 예방은 이전에 심장발작이 발생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스타틴계 약물이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아두면 스타틴에 대한 홍보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생산된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 중에 하나인 알코올을 예로 들어보자.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다소 우려가 되는 결과도 함께 드러났다. 알코올 섭취가 예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알코올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알코올이 예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 둘 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알코올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예방암과의 연관성 있는 사람이 주목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약업계가 후원한 연구에서도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효과가 발견될 수 있다.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능이 있지만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확인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묻히기 십상이다.